포세이트는 어떻게 장을 해치는가? 의사들은 여러 비변과 소화기장의 고통스러운 배변 활동과 배변 불능 증가하고 있다. 변비와 무슨 상관일까? 하지만 가공식품과 재래식품 속에서 제초제 잔류물 역시 책임이 있다. 잔류물, 연동운동 둔화는 변이 이어지고 게다가 손상된 소화 효소들은 단백질을 암모니아로 대사해서 장의 산도를 높인다. 결국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같은 단사들 지방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부티산이 적으면 길장의 점막 세포가 굼게 되어 세균과 진균이 생성한 독성 대사물이 새는 장점막 방음벽을 뚫고 전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 포세트가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려면 체내 개별 세포와 세포 내 세포 소기관, 마지막으로 세포 사이를 지나는 분자를 조사해야 한다. 포세트는 인간의 장을 해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균 종을 우선하여 죽인다. 식물의 방어 능력을 빼앗다. 인간의 장과 지구의 토양은 공통점이 아주 많다. 둘 다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미생물에 의존한다. 근거는 세균과 진균 그리고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기타 생물체로 빠글거린다. 식물의 질소를 효과적으로 고정하지 못하면 농부들은 종종 질소비료와 인산비료 같은 화학비료를 많이 추가할 것이다. 화학비료는 손으로 흘러들어가서 호수와 하천에 산소를 고갈시켜서 부영양화와 독성조류 대량활성을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지면모 기술을 통해서 내성이 EPSP 합성요소를 가진 식물조차 포세이트 노출로 고통받을 수 있다. 포세이트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 권가 식물에 관한 2017년 연구에서 뿌리 혹에서 질소 고정 용량을 줄인 것이 증명이 되어졌다. 토양세균 측면에서 독성은 흙 속에 망간이 풍부해도 라운드레디 식물의 망간 흡수를 방해해야 한다. 그래서 내성이 있는 대두와 이것을 처리된 옥수수의 뿌리는 대조군에 비해서 병원성 진균인 푸사룸에 심하게 장악될 수가 있다. 카렐리아에서 배우는 교훈은 카렐리아 북유럽의 1939년 러시아에 양도될 때까지 핀란드에 속했다. 백백한 타이가 더 거대한 호수, 고대 화산으로 이어진 이 혹독한 추운 땅은 생활방식의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어 과학자들에게 놀라운 기회의 땅이다. 핀란드의 카렐리아는 러시아의 카렐리아에 의해서 알레르기 발생률이 2.6배, 1형 당뇨 병이 5.5에서 6배 높다.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위생가설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답을 알 수도 있다. 부유한 국가 사람들은 매우 깨끗해짐으로써 무심코 자가 면역 질환을 키우고 있는지 모른다. 인체는 면역 체계 단련을 위해서 미생물에 노출되어야 한다. 수철이 좋은 살균, 식품 살균, 방사선 항생제, 백신 토양 노출 감소 등 발전된 사회와 관련된 있는 이 모든 것이 핀란드 어린이가 러시아 어린이보다도 허약한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뭔가가 더 있다. 당뇨병에 걸린 핀란드 어린이들은 장애박 도레이가 과잉 증식했다. 그와 동시에 핀란드 유아 중에서 10%만이 유익한 세균의 비피도박테리아 롱건 인판티스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러시아 아기들은 정리하고도 유익한 이 변종을 유아기 내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비피도박테리아 결핍과 그에 따른 높아진 배설물의 pH는 염증을 선호하는 세균을 촉진하고 장내 세균 불균형을 조장한다. 비피도박테리아가 글리포세이트 노출에 취약한 만큼 글리포세이트는 장내의 산도와 유관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핀란드 어린이는 국경 너머에 있는 러시아 어린이보다도 수년 전부터 포세이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유기농, 무경운 농업은 생태계에 탁월할 수 있지만 포세이트에 의해 화학물질 기반의 무경운은 그렇지 않다.
핀란드 어린이가 포세트에 오염된 음식을 먹는 동안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를 세계 유능식품 중심지로 만드는 데 열성이었다. 2015년 러시아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금지했고 2016년 6월부터 농협의 유전자 변형 식물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수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산업용 화학물질로 망쳐지지 않아서 토양이 비옥한 러시아는 그간 농약을 통한 식량 생산에 반대해왔다. 음식물 옷에 글리포사트 노출이 덜한 상황에서 러시아 카렐리아의 어린이가 핀란드 어린이보다 더 건강한 것이 놀라운 일일까? 사장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교란이 되는가? 단백질은 인간의 대도로 진실에 넘어가려 하지만은 대부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몸을 이렇게 서둘러서 떠난다. 윈스턴 처칠.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에 서서히 손상의 비리를 예상하는 그 포세트의 사악한 기전이 있다. 노출된 인간들의 대사질환, 신경질환, 자가면역, 또 정량질환의 걱정스러운 증가는 물론 노출된 제왕나위, 양서류, 꿀벌바다속, 산호 등 많은 동물의 극심한 고통을 이 기전으로 밝힐 수도 있다. 앤서니 산셀가 내가 옳다면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며 지구 생명체의 미래를 몹시 걱정해야 할 것이다. 포세트는 특별하다. 연구자들은 식임상 경로에서 EPSP 합성 효소를 유사하게 억제하는 분자가 더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연구진은 포세트 질소 원사를 산산화항으로 대체하면은 이것이 3N8NO5P임을 기억하자. 그러한 분자가 모양과 크기는 거의 같지만은 합성효소 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연구자들은 그 모양과 특성이 비슷해 보이는 분자 수증기를 실험했지만 어떤 것도 식임상 경로에서 합성효소를 억제하기는커녕 근접하지를 못했다. 왜 다른 화학물질들은 실패했을까? 나는 그것들이 아미노산 글리신의 유사체가 아니었으라고 의심한다. 차차 설명하겠지만은 많은 중요한 단백질에서 글리신을 치환하여서 기능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이 포세트는 노출이 다양한 질병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단백질 입문. 단백질은 몸속의 일꾼이다. 다양한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로서 칼슘과 칼륨 등 미네랄이 막을 통과하게 해주는 이온 경로로서 호르몬 같은 신호 전달 분자에 반응하는 소형체로서 여러 역할을 한다. 다른 단백질은 세포의 포장 흡수를 후유도하는 인슐린, 천연내비성 오피오이드, 엔케팔린처럼 자체만으로 호르몬이거나 신호 전달 분자일 수도 있다. 콜라겐 같은 단백질은 관절의 인장 강도와 탄력성을 제공하며 구조를 구성하여는 역할을 한다. 단백질은 머리카락, 손톱, 피부, 뼈의 상당 부분을 형성한다. 단백질은 어떻게 합성될까? 단백질은 구슬 먹거리처럼 DNA가 배열한 패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조립되며 만들어진다. 고유 단백질 부호와 아미노산의 쉽게 분이다. 모든 아미노산에는 중심 탄수아미노기, 카복실기, 알킬기가 있다. 아미노산을 구별하는 것은 여분의 조각 또는 결사슬인 알킬기로 알킬기는 아미노산이 각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사슬이 수소 원자 하나뿐인 글리신은 출입구처럼 여닫아야 하는 이온 통로 등 유연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흔히 보인다. 글리신은 크기가 작아서 단백질의 부피가 큰 기질에 결합하는 부위에도 유용하다. DNA에 갖고 오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4가지 누클레오티드 3글자 배열로 구성된다. 글자 배열 방법은 64가지가 있지만 단백질 부호와 아미노산은 20개 뿐이다. 아미노산마다 부호가 여러 개다. 글리신의 경우에서 모든 부호가 구아닌 2개로 시작해서 GGX로 표시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X는 모든 뉴클레오티드가 올 수 있는 와일드 카드다. 따라서 GGA, GGG, GGC, GGT가 글리신 부호의 전부이다. 아미노산마다 전달 RNA 합성효소라는 특수효소가 있어서 각각의 3글자 조합을 검색하고 사슬에서 다음에 올 아미노산을 찾는다.
DNA 부호가 글리신을 여부하면 글리신 특화 tRNA 합성 효소가 글리신을 연결한다. tRNA 합성 효소의 자물쇠의 열쇠처럼 끼우는 조각과 글리신 분자가 잘 들어맞는 주머니 모양의 다른 조각이 있다. 이렇게 세포에 필요한 글리신 분자와 글리신 부호를 연결한다. 모양이 잘 맞으면 더욱 좋다. 만약에 수소 원자보다도 큰 결사슬이 있을 공간이 없다면 tRNA 합성 요소는 아미노산을 잘못 거르는 실수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글리신을 아포의 아미노산과 연결하려면 글리신의 질소 원자가 효소의 주머니 밖에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글리포세이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글리신과 마찬가지로 포세이트에는 결사슬이 수소 원자 하나뿐이어서 글리신을 찾는 주머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지만 글리포세트는 질소 원자에 여분의 물질이 더 부착되어 있다. 여분의 물질은 결사슬과 또 이런 거, 이 여분의 물질이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유단 아미노산에 따라서 글포트의 치환을 막을 수 있지만 글포트가 주머니에 들어맞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글포트 치환에 가장 취약한 글리신 잔기는 왼쪽에서 글리신, 알라닌, 프로프롤린, 세린 등 작은 아미노산이 있는 것들이다. 일부 생명체의 EPSP 합성 효소에는 글리신 대신 알라닌이 있으며 이런 생물체들은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에서 번성하는 많은 병원균과 진균은 이것으로부터 보호된다. 알라닌이 글리신을 치환하기 때문이다. 이 아미노산을 부피가 더 큰 것으로 교체하여 분자를 밀어내며 글리신 치환을 막아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진화한 생물체들도 있다. 이런 생물체들 역시 글포트에 둔감하다. 돌연변이는 유도된 진화일까? 돌연변이는 유도된 진화일까? 인간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통계 연구에 따르면 특정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는 DNA 부하 변화에 더 취약하다. 아르기닌은 치환에 가장 취약한 아미노산이다. 아르기닌은 DNA 부호가 GG, TGG, CGG, AGG, GGA다. CGA, 어렵네. 이중 4개의 스크레오티드 CG쌍이 있을는지 재을지 모르겠다. CG쌍은 다른 부호보다도 돌연변이 가능성이 높다. CG가 TG로 또는 CG가 CA로 치환될 가능성이 다른 치환보다도 13배 크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다른 아미노산보다도 치환 오리에 더 취약하다. 아르기닌의 부호 5개 중에서 4개의 CG 서열이 들어있다. 아르기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돌연변이가 쉬운 아미노산이 글리신이다. 또한 변이된 글리신의 왼쪽에는 또 다른 글리신이 있을 때, 즉 GG 서열에서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글리신이 왜 그렇게 높은 비율로 변이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왼쪽의 글리신이 이웃을 둔 글리신이 특히 취약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했다. 나는 GG 서열의 두 번째 글리신이 글포트가 맞바꾸기에 이상적인 지점이라고 본다. 글리신은 결사슬로 수소 원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가장 작고 간단한 아미노산이다. 따라서 글포트의 질소 원자에 부착된 추가적인 메틸포스포닐기 덩어리를 위해 가장 많은 공간을 옆집에 남겨둔다. 이 현상은 의미가 있다. 특정 펩티드 서열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감지하며 변경하려고 압박하는 생물학적인 기전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실제로 스트레스 징후가 될 수 있다. 생물체가 펩티드 서열 위 특정 스트레스 위치의 돌연변이 압력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보통 진화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무적이라고 배우지만 완전히 무적이 생물학적 또는 진화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생물학적인 기전으로 특정 단백질 그리고 그 단백질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특정 영역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 영역을 대상으로 한 진화 전략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률적인 경로가 될 것이다. 이 가상의 기전은 최상의 변화를 선택할 정도로 영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돌연변이는 나쁜 선택이 되어 변형된 생물체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고전적인 다윈을 지나는 그런 실패한 변형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내 가설은 이렇다. 글포트가 중요한 곳에는 글리신과 맞바꾸어 단백질의 기능을 결합하기 때문에 예민한 특정 글리신 잔기 주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해당 지점에서 돌연변이 비율이 증가한다. 생명과학 시간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배웠을 수도 있다. 174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박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는 획득 형질이 미래 세대에 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했다. 환경이 변하면 생물체들은 살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 이 진화론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한 나쁜 평가를 받는 편이지만 그가 중요한 뭔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마르크는 내가 이후되던 진화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제안했다. 즉 생물체가 환경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인식하여 개념에서 그 구역들을 수정하여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다. 변형 단백질은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때때로 승리를 거둔 생명체는 번성한다. 이것이 다윈의 적자 생존 원리이다. 흥미롭게도 질병을 유발하는 치화노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간의 단백질은 포도당여 인산탄수소 효소이다. G6PD는 쫓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백질로 5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글포트의 치환에 특히 민감하다. 계속해서 환경의 일부가 된다면 게놈에 취약한 글리신 잔기를 잃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돌연변이를 획득할 생물체가 성공할 것이다. 질병을 유발하는 아미노산 유사체. 질병을 유발하는 아미노산 유사체. 단백질 합성은 오리가 발생하기 쉬운 과정이다. 과학자들은 체내 모든 단백질 중에서 15%가 오역된 아미노산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세포들은 단백질을 조립하는 동안에 부주의하다. 자궁학성보다도 효율성이 우선이며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형성하는 복잡한 단백질 접힘 과정 중에서 오류는 나중에 제거된다. 단백질이 정확하게 접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정교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결정한다. 스프 관리인이 제거하려는 병든 나무에 따로 표시를 해놓는 것처럼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 유비키딘이라는 특수 단백질 분자가 이 단백질을 제거하려고 꼬리표를 붙이듯 결함 있는 단백질에 결합한다. 분해에 특화된 단백질들이 꼬리표 달린 단백질을 부수고 이번에는 더 나은 산물을 목표로 조립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된다. 아미노산 유사체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단백질 부호와 아미노산을 치환하여 이후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 대상이 아니다. 여러 아미노산의 독성을 지녔다고 알려진 천연 유사체들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마리집 염기성 단백질의 기능장애는 뇌와 척수의 심각한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이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 전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 섬유를 감싸는 마리집에 발생한다. 마리집 염기성 단백질의 중요한 아미노산인 프롤린은 사탕무에서 생성되는 천연 유사체를 가지고 있다. 기모 도로 속에서 파인 페스큐는 보통 힘든 환경에서 1년 내내 자라는 강인한 잔디풀이다. 기모 털 속에 속하는 종들은 메타티로신이라고 알려진 페닐알라닌의 비부호화 아미노산 유사체를 근근히 대량 방출한다. 한편 글포세이트는 글루탐산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 유사체다. 글리포세이트는 내성잡초의 등장으로 농업에서 제초제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세린의 유사체인 BMAA는 남세균으로 인해서 생성된다. 알려지기로는 BMAA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연간감에서 유행했던 의료기력병과 유사한 질병을 유사한다고 본다. BMAA는 단백질 접힘 과정에 오류를 처리했고 결국 수십 년 후에 병을 야기했다. 하나 더, L-아르기닌의 아미노산 유사체 L-카나바닌은 크로커체의 주인공 크리스 맥켄들리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단백질 부호와 아미노산마저 다른 단백질 부호와 아미노산을 치환하면
지나치게 독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 다른 화면에서는 호모시스테인의 높은 수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된다. 메티오닌을 부족할 때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을 치환한다. 실제로 이는 매우 흔한 일이어서 문제가 되는 호모시스테인을 단백질 사슬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기전이 갖추어져 있다. 염증성 물질이자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에서 하나인 호모시스테인 티오락톤으로 전환이 이 기전에 포함이 된다. 식힘성 경련에 있어 이것은 또 다음에